대한민국 첫 잠수함인 2099의 건조 조선소로 선정된 대우조선. 오래전부터 잠수함 사업을 준비한 현대중공업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13년 만에 다시 불붙은 장보고2 사업 수주 경쟁. 앞선 장보고1 사업에서 이미 8척의 건조 경험이 있는 대우조선이 단연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뒤엎고 한국의 두 번째 잠수함인 214급 1차 사업 건조 조선소는 현대중공업으로 결정됐다. 과연 주관업체 결정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손원 1급 잠수함 건조 사업을 놓고 벌어진 양대 조선소의 치열한 경쟁.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 독자적 잠수함 건조를 향한 또 한 단계의 도약. 장보고2 사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손원 1급 잠수함을 획득한 장보고2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해군작전사령부 95 잠수함 전대장을 지내신 정우성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해군과 국방부, 방사청에서 다양한 잠수함 획득 사업에 참여하신 이웅섭 대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웅섭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잠수함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신 서동식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동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잠수함의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시는 전재황 상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황입니다. 네. 정우성 제독님은 이제 이 함장 시절에 호주까지 최장 항해 기록을 또 세우시고요. 최초로 이 적도를 통과하신 또 함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우리 해군의 이 우수한 그 잠수함 운용 능력을 보이신 또 산 증인이시기도 한데요. 이 당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예. 그 당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훈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학기 함장으로 참가하였던 훈련은 잠수함 탈출 및 구조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3년 주기로 훈련이 개최되고요. 참가 국가는 최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이 참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져서 거의 동남아 전국에서 다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007년에 제가 이 훈련에 참가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 8개월간의 긴 여름을 저는 보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우수한 저희 승조원들과 함께 훈련을 준비했고 태평양, 인도양을 거쳐서 호주까지 가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 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즐거움도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떠날 때는 늦은 여름이었는데 국내에 들어올 때 보니까 겨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제가 참가했던 훈련 자체가 그 호주에서 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한국 해군에 있어서 최초라는 많은 수식어를 낳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적도를 통과해서 인도양을 통과해서 호주 서부로 입항을 했고 동시에 한 번에 태평양과 인도양을 동시에 석권을 한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88일간 약 12,000마일을 항해하는 최장 항해를 또 실시를 하였고요. 재밌는 것은 우습게도 40명의 승조원이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소비했던 커피 봉지수가 약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개 반 정도를 승조원들이 커피를 소모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
최초의 그 훈련을 계획하면서 통상적으로 잠수함 탈출물 구조 훈련은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같이 동행해서 훈련을 해왔었는데 워낙 긴 그 기간의 훈련이다 보니까 청해진함이 빠지면은 나머지 국내에서 작전하는 잠수함 작전에 차질을 빚을까봐 해군본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저 혼자 참가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승조원을 가지고 훈련 계획부터 준비, 집행까지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가 이제 진해를 출항해서 괌을 향해서 저희들이 이제 항해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승조원 하나가 복통을 호소를 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잠수함이 출동을 나가면은 그 초급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 현상,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그 이런 변을 못 보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그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복통을 좀 더 그 심하게 호소를 해와가지고 일단은 군의관한테 진통제를 놓게 하고 괌에 있는 해군병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 괌에 입항하자마자 바로 진찰에 들어갔습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정말 중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그 장을 맡고 있는 어떤 그런 위급한 병이었는데 괌병원에서는 괌에서 수술하기를 원했고 저는 국내로 돌려보내서 수술을 하기를 원했는데 국내로 잘못해서 비행기를 태워서 돌려보낼 경우에 장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장이 터지면은 생명에 위독할 수도 있다는 어떤 얘기를 듣고 제가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의 지휘부에 전화를 하고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고 해서 제가 수술을 하자고 결심을 내린 게 오후 8시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그 괌병원에서는 수술진들이 모여가지고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이 이상 없이 끝나가지고 그 친구는 저희가 괌을 출항해서 호주로 향할 때 국내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승조원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아주 즐거운 그리고 비록 힘들었지만 재밌게 훈련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이 그 기간 중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이제 굴뚝 옆에 그 양말을 걸어놓고 이제 선물을 주고 하는데 예. 저희들도 이제 그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승조원들 양말 잘 빨지도 않은 그 냄새 나는 양말을 쭉 걸어놓고 거기다 선물을 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선물을 다 펼쳐보니 전부 다 비타민 C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승조원들이 피로회복제로 쓰는 비타민 C를 전부 다 자기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갔다가 줄 선물이 없으니까 그것만 양말, 그러니까 자기께 남한테 주고 남이 다시 자기한테 주는 그런 재밌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대역에서 장기간 항해를 하다 보니까 장비들도 이제 하나둘씩 지쳐가기 시작했죠. 승조원들도 그 장비 고장난 것을 고쳐가면서 그 항해를 하고 있는데 승조원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피곤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또 그 복귀할 때까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적도에서의 수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과거에 이제 물어보니까 보통 잠수함들이 적도를 통과할 때 거기다 적도에 잠깐 세워놓고 전 승조원들이 나와서 수영을 하곤 한답니다. 다른 나라도.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세워놓고 한번 수영을 했죠. 망망대해 배를 띄워놓고 수영을 1시간 정도 하고 밖에서 샤워를 하고 이제 한번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승조원들 눈빛이 살아가지고 이상 없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훈련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뛰어난 우리 승조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제가 진해에 내려가면은 우리 승조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만나서 그때를 되돌아 회상하면서 소주 한잔 하곤 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돌이켜 회상하니 저기 즐거운 얘기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80여일이 넘는 또 최장의 또 이제 최초의 이런 뭐 수치를 기록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튼 잘 돌아와서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서동식 사모님,
근데 이제 이 잠수함의 이제 진소식 자료를 저희가 쭉 훑다 보니까요, 이 후미 프로펠러 부분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혹시 보안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보안 때문이죠. 그 잠수함의 소음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소음의 특성을 가르쳐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망을 씌워 가지고 외부에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소나에서 저희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가장 특별하게 보이는 게 이 프로펠러 소음이고, 여러분들이 보면 그 저희가 그 이 지문이 여기 있듯이 이 잠수함에도 이러한 그 토날 성분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성능을 표현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소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프로펠러의 그 날개 수하고 그다음 프로펠러 회전수를 알게 되면 소음의 주파수를 알 수 있고, 그 주파수를 통해서 이 잠수함의 특징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추진 효율과 그다음 이 소음을 감소시키는 그런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인데, 수상선이나 상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효율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 위주의 그 프로펠러를 설계를 하고, 그럼으로써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 잠수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뭐 연료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적으로부터 탐지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그 효율하고 소음하고 이 두 가지를 트레이드오프하면서 최적 적점을 찾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그 비밀 사항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비밀 사항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해외 연구소에서 다 실험을 하고 그랬었는데, 장보고 3 사업을 할 때는 국내 그 연구소에서 삼성 그 수조와 그다음 그 크리소 수조에서 이런 그 실험을 다 실행을 해서 비익성을 확보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보고2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은 이제 이미 2099급 잠수함을요 8척을 건조해 본 경험을 갖고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장보고2 이제 1차 사업 대상자로 가장 강력한 후보 업체로 이제 되어 있었을 텐데요. 실제 1차 사업의 건조 업체는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두 그 업체 측에 있는 상무님들을 좀 모셨기 때문에 먼저 요 이야기를, 현대 측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전재영 상무님, 당시 이제 기사를 쭉 읽어봐도요, 현대에서는 이미 이 잠수함에 대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현대중공업에서 잠수함에 대한 애착, 집념은 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밤을 새도 이야기를 다 못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이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로부터 잠수함 건조 업체로 어떻게 이제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포커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장보고2 사업이 장보고1 사업의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이냐 아니면은 이제 신규 사업이냐, 이 두 가지 이제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정리가 되는 데 이제 저희들이 좀 포커싱을 좀 맞추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1975년도에 국방부에서 잠수함 개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때에 이제 저희들 현대중공업 창업주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잠수함이 209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잠수함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86년도에 독일 하데베사하고 MOU를 맺습니다. 현대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우조선의 김우정 회장은 우리 창업주보다 조금 늦게 잠수함 사업에 이제 눈을 뜬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가 독일 하데베하고 MOU를 맺으니
대우는 아마 DCN하고 MOU를 맺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75년도에 잠수함 사업을 지시한 이후에 그럼 국내 업체를 누구를 설정할 것인가 할 때에 1984년도 정도 돼서 한국 해군 주관하에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국내 전수로 어디를 할 것인가 하는 업체 능력 평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현대가 1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1986년 전두환 대통령 때 말기 때에 209 사업이 세척이 이제 국내로 도입을 결정되는데 그때 독일하고 MOU를 맺은 현대가 업체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우로 이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9척 전체가 대우에서 건조를 하면서 현대로 볼 때에는 한 3여 년 동안 잠수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잠수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91년도에 정부로부터 잠수함 전문 업체로 또 지정을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국방부 차기 잠수함 사업 평가단으로부터 또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부로부터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능력을 이제 인정받는 데에 이제 포커싱을 최초는 맞추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214 사업을 209 성능 개량이냐 아니면 신조로 할 거냐 하는 이제 큰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 현대중공업의 논리는 그랬었습니다. 209 잠수함이 1100톤부터 1200톤, 1300톤, 1400톤으로 이제 클래스가 올라갑니다. 배수량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해외 해군들이 그 배에 대한 요구 사항이 계속 이제 성능 업그레이드를 시키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00톤까지 올라가는데 AIP라는 어떤 이제 추진 체계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1,400톤 이상에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 결국은 이제 1,800톤으로 이제 하대배가 새로운 함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9의 성능 개량이 아니라 214 잠수함은 신규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해서 그때부터 이제 현대가 이제 잠수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9 사업을 9척을 국내에서 하면서 일본함을 독일에서 이제 건조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214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함부터 현대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조할 당시에 건조공법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지그를 개발해서 이제 가격을 좀 다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때에 이제 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장보고 2 1차 사업을 건조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많이 쓴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큰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업 자체의 위험 부담들 때문에 부담이 더 컸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4를 걸고 이 잠수함 획득 사업에 이렇게 뛰어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87년도 1차 사업을 할 때부터 2000년도 장보고2 2차 사업이 진행될 동안 약 13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잠수함에 뛰어들지 못했는데 저희 창업주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잠수함을 꼭 지어서 자주국방에 이바지하겠다 하는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주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잠수함 사업이 현대중공업의 하나의 수건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2000년도에 장보고2 2차 사업 제안서를 낼 때 그 당시에 이제 조충희 사장님께서 거의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저희들하고 밤을 새면서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안서를 내고 실사단이 현대가 정말로 잠수함을 지을 수 있는 거야 하는 평가를 하러 저희 회사에 오셨는데 그때 조충희 사장님께서 직접 그 실사단 회의에 들어가서 내가 이 잠수함을 꽉 물었다. 잠수함을 현대에 주든지 아니면 내 이빨을 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대요. 그 정도로 이제 현대에서는 잠수함을 정말 하고 싶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1975년도에 한국형 전투함 수상함을 설계 및 건조를 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어쨌든 전투함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인도를 시켰는데
대한민국의 함정 설계 및 건조에서는 현대가 마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사업을 못한다. 이와 같은 불명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충분히 이제 돈을 벌기는커녕 이런 어떤 이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단순히 뭐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어떤 그런 의지만으로 또 진행됐다기보다도 또 주변의 역할들도 굉장히 좀 컸을 것 같은데요. 이대령님, 이 사업에 대한 열의라고 한다면요, 현대 측 말고도요, 또 기존에 209급을 9척이나 물론 국내에서 8척 건조했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이 대우조선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열정을 좀 보였을 텐데요. 결국 이제 209급 이제 이 사업에 이게 뭐 신규냐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뭐 이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겠지만요. 장보고2 이 사업의 주 계약자가요. 대우가 아니라 이제 현대로 이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업체 입장 말고 또 정부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 지금 그 이제 의사결정이 된 지가 한 몇 년 지난 거죠? 한 16년, 7년 된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 일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그 당시 제가 그 평가단에서 근무를 할 때였는데 예. 대우조선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무지 강했던 것으로 그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당시 현장 실사를 가본 결과 현대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조선소였고 각종 플랜트를 만들어내면서 이미 선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조는 가능한 업체다라고 이제 그 당시 평가를 했었는데, 두 업체가 이제 각각 비딩에 참석을 해서 이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걸 평가를 해보니 현대는 대우에 비해서는 건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낮게 평가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잠수함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였는지 굉장히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하고, 국산화율도 전사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국산화도 많이 해서 한국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이렇게 어필이 되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대로 낙찰이 됐는데, 당시에 너무 저가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현대는 함 건조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대우는 그 당시 국내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모든 설비와 유능한 이제 건조 인력들을 다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쓸모없이 되는, 유효화되는 그런 사태가 실은 발생했던 거고, 현재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그 당시 했었고, 지금 이제 막상 한 1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 국내 대우와 현대 양계사가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야 뭐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 부분들에 또 특히 더 힘을 또 실어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내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또 강점들을 제시했는데요. 반면에 또 대우 입장에서는 기존에 했었던 경험도 있고 또 당연히 또 강력한 후보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게 수주 사업에서 실패를 하게 됐었을 때 당시 좀 분위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잠수함 참여 인력들은 말도 안 되는 결장이라고 많이 격앙이 되었었고요. 저희가 잠수함 9척을 건조하면서 쌓은 많은 경험과 기술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 새로이 시작하는 그 경쟁사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를 한다는,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를 평가한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잠수함 사업을 하던 그 종사원들은 그때 당시에 뭐 버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올라와서 국방부 앞에서도 데모도 하고 국회 앞에서도 데모도 하고 이런 잘못된 결정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예. 데모도 하고 내려가면서 차 속에서 울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장보고 9척을 건조하면서 저희의 파트너인 하대배사가 하대배사는 지금까지 이런 기술 이전을 해서 현지 생산을 하는 그런 사업을 여러 번 해봤지만 저희 대우조선처럼 정시에 정확한 성능을 보장한 잠수함을 인도하는 나라를 보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대우조선은 일본 함의 경우에는 하대배조차도 인도가 1년 이상 지연이 됐는데 저희 대우조선에서 건조한 2번 함부터는 계약 기간에 정확히 인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저희가 이제 건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개선 사항을 만들었고 이러한 저희가 하는 모습들을 하대배에서 기술 지원하러 온 사람들이 본사에 레포팅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희 대우조선을 이렇게 함께 해야 될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미래의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에서 현대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평가를 좀 해줘라 했을 때 현대도 잠수함을 건조할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하대배의 생각이 꼭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상거래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하대배에서 우려했던 그 사항들이 결국은 실제로 현실이 됐었거든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대배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잠수함을 수주한 걸 보면 저희 대우조선이 그때 대충 한 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209급 장보고함을 건조할 때요.
대우조선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회사 내 이제 우수 인력을 모아서 팀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독일로 이제 파견을 보내기도 했었었는데요. 당시 대우처럼 장보고2 1차 사업을 이제 맡게 된 현대에서도 이제 잠수함 건조는 처음이기 때문에 뭐 준비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요. 준비 과정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한 13년여 동안 잠수함을 안 할 때 그 당시에도 잠수함 설계부를 이제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잠수함 설계부를 창설을 했는데 실제로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설계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건조 중에 생기는 문제점을 즉시 해결해야만이 이제 배가 제때 이제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먼저 잠수함 설계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996년도에 잠수함 설계부를 창설한 이후에 프랑스 잠수함 설계사인 DCNI에 12명의 설계 인력을 저희들이 파견을 보냅니다. 그때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그때부터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와서 국내에 또 흩어뜨리지 않고 계속 잠수함 설계부를 유지하면서 2,000톤급 잠수함 설계를 우리 현대 독자적으로 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2,000톤급 클래스 잠수함 설계를 이제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1999년도, 2000년도 그 2차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또 이제 러시아 잠수함 설계사인 루빈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을 잠수함 설계해 온 15명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그것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잠수함 설계 교육을 러시아 잠수함 설계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국내에서 그럼 잠수함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설계 기법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저희 현대에서 독자적으로 좀 개발을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선박해양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전기전자사업연구소 직원들과 같이 선행 연구도 하고 추진기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자석 모터 직접 개발도 하고 그다음 타기 조종 콘솔도 이제 직접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이 건조가 되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HY80, HY100강이라는 재질의 특이 재질을 이제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을 하기 위한 용접 기법, 우리가 말하는 WPS를 직접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잠수함 설계와 건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은 그때 축적을 서서히 해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잠수함이 된다 그러면 잠수함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 전용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용접을 할 수 있는 특수 지거류, 그 다음에 기계,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우리 회사 내에 있는 거기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선진 조선소에 수차례 방문을 해서 잠수함 공장 레이아웃을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제 수주만 되면 바로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뭐 인력은 인력대로 또 설비는 설비대로 또 선진지로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제 뭐 레이아웃까지 다 이제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좀 하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장보고2 1차 사업이요. 당시 이제 해군과 현대중공업이 독일의 이제 이 감독관실을 운영을 했는데요. 근데 209급에서는 뭐 일본함을 하대배에서 건조를 했기 때문에 뭐 신선하는 것을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214급은 바로 일본함부터 국내에서 건조를 하게 되는데 굳이 해군하고 현대가 각각 이 독일의 이 감독관실을 운영한 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대웅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이렇게 감독관실을 유지했던 이유는 이 214 잠수함 사업은 독일과의 어떤 기술과 계약 협상을 정부 주관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정부 주관으로 협상을 했고, 그리고 그 협상된 결과를 현대중공업의 계약 내용을 이양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국외 계약에 대한 계약 내용을 해군 측에서, 정부 측에서 더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그 잠수함 건조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국외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로 잡았던 게 잠수함 설계 기술 전수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파견 결정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빈틈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관리를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해군 측 입장에서는 정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줬어야 됐는데 현대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실제로 장보고2 사업은 MP 머티리얼 패키지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티리얼 패키지 하면 자재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재뿐만이 아니라 도면과 사양서, 기준서, 표준서, 절차서 이와 같은 기술 도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장보고2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이제 독일 하대회에서 제공해주는 머티리얼 패키지, 이것을 이제 제때 저희들이 받고 필요한 시기대에 이제 그 장소에 공급이 되고 물량도 적절하게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이제 자재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들이 현대도 국외 감리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이제 독일 하대회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상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한 일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면이나 그다음에 구매 사양서, 그다음에 시험 성적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기고,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업체에서 FAT, 그러니까 이제 공장도 수락 검사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입회를 해서 그 장비가 문제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하고 국내로 이제 자재를 들라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 자재 성적서도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점에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배에다가 선적이 제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재가 패킹되어서 shipping되는 그 과정까지를 우리 독일 감리팀들이 이제 수행을 해야 제때 배를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14의 일본함이 국내에서 현대에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건조를 시작을 했지만은 일본함 인도일을 지키면서 인도가 된 것은 이와 같은 독일 감리팀과 그다음에 정부의 감독관하고 협력이 잘 되어서 일본함이 제때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부와 이제 현대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정재동님 이제 그 214급 잠수함에 이제 근무할 해군의 승조원들도 이제 이 파견을 해서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어느 정도의 인력이 좀 파견이 됐고요. 또 가서 또 교육령이 어떤 것들을 주로 배워갖고 왔습니까? 예, 그 214급 잠수함 승조원 양성을 위해서 1, 2번함 함정을 포함해서 우수 부사관 40여 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교육의 목표는 꿈꾸는 자는 도전하고 도전하는 자는 창조한다는 그런 그 교육 목표를 가지고 그 40명의 승조원을 국내에서 먼저 영어 교육, 그 다음에 인수 사례 교육 등을 통해서 인수 경험을 이제 보충을 했고, 그 이후에 독일로 건너가서 약 11개월간 장비 제작사 교육을 했습니다. 최초 209급 잠수함 도입 시절에는 저희들이 잠수함 운용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독일 해군으로부터 잠수함 기초, 그다음에 그 소화방수 훈련, 그다음에 그 승조원 생활 훈련 등 비상 탈출 훈련 등과 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214급 잠수함 승조원을 파견 보냈을 때는 그런 기술들은 우리 해군에 이미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비 제작사 교육만 전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장비 제작사 교육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40명의 승조원이 우리 국내로 돌아와 가지고 나머지 승조원들을 또 양성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명들이 그 주간에는 교육을 받고 저녁에는 그 교육받은 거를 번역해서 지침서를 만들어내고 교육 준비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노력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외국 선진 기술을 습득해 군사 기술을 확립하자.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정부가 세운 방위 산업에 대한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군용 항공기를 구입하는 대신 기술 도입 생산 또는 면허 생산을 추진하면서 자체 항공기 개발 사업을
병행해 나갔다. 그 결과 일본은 로키드 마틴사의 F-86이나 보잉사의 F-4, F-15 등 수많은 항공기들을 기술 이전으로 생산하며 항공기 관련 핵심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방위 산업에서 외국으로부터 무기나 장비 등을 수입할 때 그 대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부품 등을 역수출하는 교역을 절충 교역이라고 한다. 방위 산업의 절충 교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우방 국가의 군사력을 지원하기 위해 물자와 병력 등을 원조하면서 자국의 적자가 늘어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며 시작됐다. 미국이 우방국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 비용만큼 해당 국가가 미국 무기를 수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절충교역은 고가의 군사장비를 수입하는 데 드는 막대한 외화를 절감하고 선진 방산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수많은 국가가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독일 하데베사로부터 209급과 214급 잠수함을 획득한 우리나라도 절충교역을 통해 잠수함 설계와 건조 기술을 전수받았다. 대한민국 해군은 스웨덴과 프랑스를 입찰 과정에 끌어들여 경쟁을 유도한 끝에 가격을 낮추었고 이를 토대로 유리한 조건의 절충교역을 함으로써 독자 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전주환 상무님, 예. 이 장보고2 1차 사업은요, 이제 절충 교역의 이제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독일의 설계 기술을 전수받는 내용이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보고2 1차 사업에서 절충 교육으로 할 때에 그 당시 이제 독일 하데베, 지금은 TKMS사라는 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대가 30명, 해군이 7명, 국방과학연구소 인원 12명, 그래서 49명이 2001년 5월 달부터 2002년 12월 달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일 하데베 설계사 전문가들로부터 한 7개월은 잠수함 설계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선체 구조부터 선형, 주추진 체계, 전력 네트워크, 항해 통신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가기 전에 이제 151개 요소 기술을 잠수함 요소 기술을 이제 식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론 교육을 쭉 이제 한 7개월 동안 받고 이론 교육이 끝난 후에는 1년 동안 3,000톤급 잠수함을 이제 기본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현대 해군 국가연 합해서 3,000톤급 기본 설계가 이제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독일 하데베 설계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저희들 설계한 것을 코칭을 해가면서 이제 설계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내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국내로 돌아와서 또 현대중공업에서 3개 기관이 1년 동안 또 모입니다. 그래서 현대, 해군, 또 국가연 이 사람들이 현대중공업에 모여서 3,000톤 기본 설계 심화 또 설계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면과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내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지금 이제 현대 대우가 짓고 있는 3,000톤급 한국형 잠수함 기본 설계에 이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최대한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고,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갈 때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뭐 홍삼이라든지 장구라든지 그 다음에 안동 하회탈 이런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갈 때 교육심 30명이 개개인 돈을 내어서 모아서 그 이제 선물을 들고 가서 강사들이 교육 끝나면 하나씩 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모여서 뭐 맥주도 마시면서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겠다. 이래서 그때 참 어쩌면 즐겁게, 어쩌면 참 친화력을 가지고서 기술을 많이 빼왔다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떠나서 이제 실질적인 설계 기술도 인수를 받았는데요. 다시 또 이제 우리 역으로 다시 보게 되면요. 209 때도 마찬가지로 이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뭐 설비들 뿐만 아니라 주요 인재들을 양성을 시켰었던 대우 입장에서는요. 실제 214급에서 결국은 이 건조 사업의 수주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이 설비 기반 유지하는 것과 그렇게 모였던 인재 양성했던 그 인력을 어떻게 했을까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좀 대책은 어땠습니까? 예, 저희 쪽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장보고 2 사업에 실패하고 난 뒤에 그 저희 회사의 CEO께서 저희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대우조선에서 잠수함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여기에 있는 인력들은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 특히 설계 인력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셨고 일이 좀 적지만 저희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저희가 그 현업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구개발 그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해서 기존의 209 잠수함의 역설계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새로운 그 잠수함 타입을 개발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214 사업을 하면서 설계 연수에 참여는 못했지만 어차피 그 이후에 대한민국 해군 사업을 보면 대우조선에서도 그러한 자격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26명이 13.5개월 동안 가서 그 교육과 그 다음 공동 설계를 진행하고 왔고요. 이러한 그 회사의 적극적인 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잠수함 설계 기술, 잠수함 건조 기술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독일로 파견된 교육이 또 현대 중공업 차원에 있어서는 회사 경쟁력도 이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잠수함 건조 기술에 또 미래가 또 달려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상무님 이제 굉장히 부담도 컸을 텐데요. 혹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서 이런 부분 꼭 한번 조금 같이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화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솔직히 부담도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마음가짐이 자기가 기술을 전수 받아와야만이 한국에서 잠수함을 설계를 할 수 있고 독자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기의 자부심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욕심이 너무 과해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한두 개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강의는 영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애들의 영어 발음이 이제 원래 영국이나 미국처럼의 발음이 안 되니 저희들이 수업을 하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해도 떨어지면 저희들이 녹음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녹음을 하지 말라고 초창기부터 이제 강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에 MD라는 미니 디스크라는 자그마한 녹음기가 있습니다. 그걸 개인 돈으로 그때 당시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강사 모르게 강의할 때마다 녹음을 다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용량이 2시간 정도 되면은 이제 파일이 끝나버립니다. 용량이 작아서. 그래서 어느 친구가 이제 녹음을 하다가 파일이 끝나니까 따가닥 하고 소리가 난 겁니다. 녹음이 끝나니까. 강사가 이제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국내로 복귀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강의 없다. 이렇게 이제 일이 있어서 그걸 무마하는데 되게 힘들었고요. 그다음 틈틈이 이제 독일 하대베에서 건조하고 있는 214 잠수함을 개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리스 1분함을 이제 독일 하대베가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이제 저희들이 눈으로 물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스케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카메라가 더 또 효율적이니까 친구들이 욕심을 내서 카메라를 또 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다가 보안 요원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또 마찬가지로 이 친구 교육에서 빼라. 이제 국내로 돌려보내라 이랬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여튼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제
무마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직원이 한 30명, 그다음에 해군이 7명, 국가인 12명, 한 50명이 갔는데 사람 통제, 인원 관리가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독일 감독관으로 오신 그 모 대령이 이제 최고 정부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수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우리가 민간인인데 우리가 독일 키엘이라는 것에서 교육을 받는데 키엘에서부터 반경 100km 안에를 벗어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지역을 이탈해라 이렇게도 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초반에는 여러 가지 뭐 좀 불평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잘 지켰어요. 무사히 교육을 잘 마치고 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제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월드컵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축구를 보고 싶었던지 하여튼 수업을 또 포기하고 월드컵을 이제 견학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강호 이탈리아하고 16강이 붙었을 때 그때가 저희들이 기억도 참 생생한데 그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갈 때 저희들이 이제 이기고 나서는 수업 없이 카프레이드를 킬 시내를 했었습니다. 차량을 한 20대를 쫙 끌고 이제 빠방빵빵빵 하면서 이제 카프레이드를 할 때에 독일에 있는 경찰들이 저희들을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즐겁게 그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응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궁금한 거는요. 당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설계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이후에 어떤 또 활약을 벌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설계 교육이 우리 잠수함 건조 기술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평가해 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모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명이 이제 잠수함 설계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에 다시 돌아와서 기본 설계를 2년 동안 하면서 3,000톤급 독자 한국의 잠수함을 설계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초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4년도, 2005년도인가 그때에 진해 국방과학 연구소에 저희들이 또 설계 인원이 가서 4,500톤급 되는 잠수함 기본 설계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그것을 끝내고 나서 다시 이제 울산으로 돌아와서는 1사급 1번함부터 3번함 건조하는데 이 친구들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그 친구들이 설계와 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지금 이제 214 창정비 8년마다 이제 잠수함에 이제 정비를 하는데 창정비 사업에 이 친구들이 또 이제 관여하고 있고 2년 전에 209 창정비를 또 현대가 한 척을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결국은 그 설계 전수 요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잠수함 설계를 전파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서울대학교에서 잠수함 특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 교육받은 생들이 강사로 나가서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그다음에 초급 장교들 잠수함 설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잠수함 사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자율 학습을 열어서 이 친구들이 특수선 설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현대에 있는 다른 플랜트나 해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잠수함 교육을 이제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용섭 대령께서. 네. 저희들이 실은 이 설계 교육을 추진하면서 했던 주 목표 자체가 국내 독자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갖추겠다 하는 게 실은 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여했던 인력들이 방금 우리 정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보고 서리 잠수함 개발에 지금 실은 투입이 되고 있고 다음 214 잠수함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에도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설계 건조 기준이라는 어떤 설계의 그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죠. 설계의 인프라를 만드는 데도 현재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15년 전에 있었던 이 설계 교육이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 과감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교육을 반드시 받아서
설계를 독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게 지금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은 우리보다 잠수함을 훨씬 먼저 가졌던 나라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을. 근데 그런 국가들도 지금 못 가진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나라 외에는 받은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을 다 제치고 어떤 그런 독자 개발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잠수함에 탑재되는 장비류들도 전부 국내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 됐던 것으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의 이름을 부여받은 214급 잠수함. 제1차, 2차 사업의 다양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장 항해를 또 실시를 하였고요. 재밌는 것은 우습게도 40명의 승조원이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소비했던 커피 봉지 수가 약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개 반 정도를 승조원들이 커피를 소모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최초의 그 훈련을 계획하면서 통상적으로 잠수함 탈출물 구조 훈련은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같이 동행해서 훈련을 해왔었는데, 워낙 긴 그 기간의 훈련이다 보니까 청해진함이 빠지면은 나머지 국내에서 작전하는 잠수함 작전에 차질을 빚을까봐 해군본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저 혼자 참가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승조원을 가지고 훈련 계획부터 준비, 집행까지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가 이제 진해를 출항해서 괌을 향해서 저희들이 이제 항해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승조원 하나가 복통을 호소를 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잠수함이 출동을 나가면은 그 초급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 현상,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그 이런 변을 못 보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그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복통을 좀 더 그 심하게 호소를 해와가지고 일단은 군의관한테 진통제를 놓게 하고 괌에 있는 해군병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 괌에 입항하자마자 바로 진찰에 들어갔습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정말 중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그 장을 맡고 있는 어떤 그런 위급한 병이었는데 괌병원에서는 괌에서 수술하기를 원했고 저는 국내로 돌려보내서 수술을 하기를 원했는데 국내로 잘못해서 비행기를 태워서 돌려보낼 경우에 장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장이 터지면은 생명에 위독할 수도 있다는 어떤 얘기를 듣고 제가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의 지휘부에 전화를 하고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고 해서 제가 수술을 하자고 결심을 내린 게 오후 8시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그 괌병원에서는 수술진들이 모여가지고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이 이상 없이 끝나가지고 그 친구는 저희가 괌을 출항해서 호주로 향할 때 국내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승조원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아주 즐거운 그리고 비록 힘들었지만 재밌게 훈련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이 그 기간 중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이제 굴뚝 옆에 그 양말을 걸어놓고 이제 선물을 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승조원들 양말 잘 빨지도 않은 그 냄새 나는 양말을 쭉 걸어놓고 거기다 선물을 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선물을 다 펼쳐보니
전부 다 비타민 C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승조원들이 피로회복제로 쓰는 비타민 C를 전부 다 자기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갔다가 줄 선물이 없으니까 그것만 양말, 그러니까 자기께 남한테 주고 남이 다시 자기한테 주는 그런 재밌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대역에서 장기간 항해를 하다 보니까 장비들도 이제 하나둘씩 지쳐가기 시작했죠. 승조원들도 그 장비 고장 난 것을 고쳐가면서 그 항해를 하고 있는데 승조원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피곤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또 그 복귀할 때까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적도에서의 수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과거에 이제 물어보니까 보통 잠수함들이 적도를 통과할 때 거기다 적도에 잠깐 세워놓고 전 승조원들이 나와서 수영을 하곤 한답니다. 다른 나라도.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세워놓고 한번 수영을 했죠. 망망대해 배를 띄워놓고 수영을 1시간 정도 하고 밖에서 샤워를 하고 이제 한번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승조원들 눈빛이 살아가지고 이상 없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훈련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뛰어난 우리 승조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제가 진해에 내려가면은 우리 승조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만나서 그때를 되돌아 회상하면서 대한민국 첫 잠수함인 2099급의 건조 조선소로 선정된 대우조선. 오래전부터 잠수함 사업을 준비한 현대중공업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13년 만에 다시 불붙은 장보고2 사업 수주 경쟁. 앞선 장보고1 사업에서 이미 8척의 건조 경험이 있는 대우조선이 단연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뒤엎고 한국의 두 번째 잠수함인 214급 1차 사업 건조 조선소는 현대중공업으로 결정됐다. 과연 주관업체 결정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손원 1급 잠수함 건조 사업을 놓고 벌어진 양대 조선소의 치열한 경쟁.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 독자적 잠수함 건조를 향한 또 한 단계의 도약. 장보고2 사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손원 1급 잠수함을 획득한 장보고2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해군 작전사령부 95 잠수함 전대장을 지내신 정우성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해군과 국방부, 방사청에서 다양한 잠수함 획득 사업에 참여하신 이웅섭 대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웅섭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에서 잠수함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신 서동식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동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잠수함의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시는 전재황 상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황입니다. 정우성 제독님은 이제 이 함장 시절에 호주까지 최장 항해 기록을 또 세우시고요. 최초로 이 적도를 통과하신 또 함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우리 해군의 이 우수한 그 잠수함 운용 능력을 보이신 또 산 증인이시기도 한데요. 이 당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예. 그 당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훈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학기 함장으로 참가하였던 훈련은 잠수함 탈출 및 구조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3년 주기로 훈련이 개최되고요. 참가 국가는 최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참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져서 거의 동남아 전국에서 다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007년에 제가 이 훈련에 참가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 8개월간의 긴 여름을 저는 보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우수한 저희 승조원들과 함께 훈련을 준비했고 태평양, 인도양을 거쳐서 호주까지 가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 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즐거움도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떠날 때는 늦은 여름이었는데 국내에 들어올 때 보니까 겨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제가 참가했던 훈련 자체가 그 호주에서 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한국 해군에 있어서 최초라는 많은 수식어를 낳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적도를 통과해서 인도양을 통과해서 호주 서부로 입항을 했고 동시에 한 번에 태평양과 인도양을 동시에 석권을 한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88일간 약 12,000마일을 항해하는 최장 하셨대요. 그 정도로 이제 현대에서는 잠수함을 정말 하고 싶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1975년도에 한국형 전투함 수상함을 설계 및 건조를 합니다. 예.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어쨌든 전투함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인도를 시켰는데, 대한민국의 함정 설계 및 건조에서는 현대가 마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사업을 못한다. 이와 같은 불명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충분히 이제 돈을 벌기는커녕 이런 어떤 이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단순히 뭐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어떤 그런 의지만으로도 진행됐다기보다도 또 주변 역할들도 굉장히 좀 컸을 것 같은데요. 이대령님, 이 사업에 대한 열의라고 한다면요, 현대 측 말고도요, 또 기존의 209급을 9척이나, 물론 국내에서 8척 건조했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이 대우조선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열정을 좀 보였을 텐데요. 결국 이제 209급 이제 이 사업에 이게 뭐 신규냐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겠지만요. 장보고2 이 사업의 주 계약자가요, 대우가 아니라 이제 현대로 이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업체 입장 말고 또 정부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 지금 그 이제 의사결정이 된 지가 한 몇 년 지난 거죠? 한 16년, 7년 된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 이런 얘기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그 당시 제가 그 평가단에서 근무를 할 때였는데, 예. 대우조선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무지 강했던 것으로 그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당시 현장 실사를 가본 결과 현대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조선소였고 각종 플랜트를 만들어내면서 이미 선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조는 가능한 업체다라고 이제 그 당시 평가를 했었는데, 두 업체가 이제 각각 비딩에 참석을 해서 이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걸 평가를 해보니 현대는 대우에 비해서는 건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낮게 평가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잠수함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였는지 굉장히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하고, 국산화율도 전사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국산화도 많이 해서 한국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이렇게 어필이 되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대로 낙찰이 됐는데, 당시에 너무 저가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현대는 함 건조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대우는 그 당시 국내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모든 설비와 유능한 이제 건조 인력들을 다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쓸모없이 되는 유효화되는 그런 사태가 실은 발생했던 거고 현재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그 당시 했었고 지금 이제 막상 한 1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 국내 대우와 현대 양계사가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야 뭐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 부분들에 또 특히 더 힘을 또 실어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내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또 강점들을 제시했는데요. 반면에 또 대우 입장에서는 기존에 했었던 경험도 있고 또 당연히 또 강력한 후보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게 수주 사업에서 실패를 하게 됐었을 때 당시 좀 분위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잠수함 참여 인력들은 말도 안 되는 결장이라고 많이 격앙이 되었을 거예요. 저희가 잠수함 9척을 건조하면서 쌓은 많은 경험과 기술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 새로이 시작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86년도에 독일 하데베사하고 MOU를 맺습니다. 현대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우조선의 김우정 회장은 우리 창업주보다 조금 늦게 잠수함 사업에 이제 눈을 뜬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가 독일 하데베하고 MOU를 맺으니 대우는 아마 DCN하고 MOU를 맺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75년도에 잠수함 사업을 지시한 이후에 그럼 국내 업체를 누구를 설정할 것인가 할 때에 1984년도 정도 돼서 한국 해군 주관하에 프랑스 알스톤사에서 국내 전수로 어디를 할 것인가 하는 업체 능력 평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현대가 1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1986년 전두환 대통령 때 말기 때에 109 사업이 세 척이 이제 국내로 도입을 결정되는데 그때 독일하고 MOU를 맺은 현대가 업체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우로 이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9척 전체가 대우에서 건조를 하면서 현대로 볼 때에는 한 3년 동안 잠수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잠수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91년도에 정부로부터 잠수함 전문 업체로 또 지정을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국방부 차기 잠수함 사업 평가단으로부터 또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부로부터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능력을 이제 인정받는 데에 이제 포커싱을 첫째는 맞추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214 사업을 209 성능 개량이냐 아니면 신조로 할 거냐 하는 이제 큰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 현대중공업의 논리는 그랬었습니다. 209 잠수함이 1100톤부터 1200톤, 1300톤, 1400톤으로 이제 클래스가 올라갑니다. 배수량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해외 해군들이 그 배에 대한 요구 사항이 계속 이제 성능 업그레이드를 시키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00톤까지 올라가는데 AIP라는 어떤 이제 추진 체계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1,400톤 이상에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 결국은 이제 1,800톤으로 이제 하데베가 새로운 함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9의 성능 개량이 아니라 214 잠수함은 신규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해서 그때부터 이제 현대가 이제 잠수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9 사업을 9척을 국내에서 하면서 일본함을 독일에서 이제 건조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214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함부터 현대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조할 당시에 건조공법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지그를 개발해서 이제 가격을 좀 다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때에 이제 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장보고2 1차 사업을 건조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많이 쓴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큰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업 자체의 위험 부담들 때문에 부담이 더 컸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4를 걸고 이 잠수함 획득 사업에 이렇게 뛰어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87년도 1차 사업을 할 때부터 2000년도 장보고2 2차 사업이 진행될 동안 약 13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잠수함에 뛰어들지 못했는데 저희 창업주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잠수함을 꼭 지어서 자주국방에 이바지하겠다 하는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주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잠수함 사업이 현대중공업의 하나의 수건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2000년도에 장보고2 2차 사업 제안서를 낼 때 그 당시에 이제 조충희 사장님께서 거의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저희들하고 밤을 새면서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안서를 내고 실사단이 현대가 정말로 잠수함을 지을 수 있는 거야 하는 평가를 하러 저희 회사에 오셨는데 그때 조충희 사장님께서 직접 그 실사단 회의에 들어가서 내가 이 잠수함을 꽉 물었다. 잠수함을 현대에 주든지 아니면 내 이빨을 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오. 이렇게 말씀까지 소주 한잔 하곤 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돌이켜 회상하니 저기 즐거운 얘기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80여일이 넘는 또 최장의 또 이제 최초의 이런 뭐 수치를 기록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튼 잘 돌아와서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서동식 사모님. 근데 이제 이 잠수함의 이제 진소식 자료를 저희가 쭉 훑다 보니까요. 이 후미 프로펠러 부분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혹시 보안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보안 때문이죠. 그 잠수함의 소음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소음의 특성을 가르쳐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망을 씌워가지고 외부에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소나에서 저희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가장 특별하게 보이는 게 이 프로펠러 소음이고 여러분들이 보면 그 저희가 그 이 지문이 여기 있듯이 이 잠수함에도 이러한 그 토날 성분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성능을 표현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소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프로펠러의 그 날개 수하고 그 다음 프로펠러 회전수를 알게 되면 소음의 주파수를 알 수 있고 그 주파수를 통해서 이 잠수함의 특징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추진 효율과 그 다음 이 소음을 감소시키는 그런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인데 수상선이나 상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효율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 위주의 그 프로펠러를 설계를 하고 그럼으로써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 잠수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뭐 연료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적으로부터 탐지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그 효율하고 소음하고 이 두 가지를 트레이드오프하면서 최적 적점을 찾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그 비밀 사항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비밀 사항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해외 연구소에서 다 실험을 하고 그랬었는데 장보고3 사업을 할 때는 국내 그 연구소에서 삼성 그 수조와 그다음 그 크리소 수조에서 이런 그 실험을 다 실행을 해서 비익성을 확보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보고2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은 이제 이미 2099급
잠수함을요 8척을 건조해 본 경험을 갖고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장보고2 이제 1차 사업 대상자로 가장 강력한 후보 업체로 이제 되어 있었을 텐데요. 실제 1차 사업의 건조 업체는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두 그 업체 측의 이제 상무님들을 좀 모셨기 때문에 먼저 요 이야기를 현대 측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전지영 상무님. 예, 당시 이제 기사를 쭉 읽어봐도요. 현대에서는 이미 이 잠수함에 대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현대중공업에서 잠수함에 대한 애착, 집념은 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밤을 새도 이야기를 다 못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이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로부터 잠수함 건조업체로 어떻게 이제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포커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장보고2 사업이 장보고 1 사업이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이냐 아니면은 이제 신규 사업이냐, 이 두 가지 이제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정리가 되는 데 이제 저희들이 좀 포커싱을 좀 맞추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1975년도에 국방부에서 잠수함 개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때에 이제 저희들 현대중공업 창업주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잠수함이 209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잠수함 사업을 해야 된다.